유럽 방산 시장의 신흥 강자로 떠오른 대한민국에게 도전장을 내민 것은 영국만이 아니었습니다. 영국은 노후화된 챌린저2를 대체하기 위한 챌린저3 전차를 공개하며 유럽 방산 시장에서 밀려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여기에 더해 프랑스도 자국의 주력 전차였던 르클레르 전차를 한 번 더 개량하며 신형 전차를 공개하였습니다. 사실 영국과 프랑스가 유럽의 맹주 역할을 맡고 있는 나라들이긴 하지만 정작 전차 시장에선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현재 유럽의 전차 시장은 독일의 레오파르트2와 미국의 M1 에이브람스, 한국의 K2 전차가 3파전 구도를 취하고 있는데요. 일례로 폴란드는 자국 육군의 현대화를 위해 M1 에이브람스와 K2 전차를 다수 도입하여 실전 배치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레오파르트2A5 같은 구형 모델도 계속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 미국, 독일제 전차를 모두 운용하고 있지만 정작 영국과 프랑스의 전차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볼 수가 없으며 루마니아 역시 미국의 에이브람스 전차를 도입했으며 나머지 노후 전차 300대를 대체하기 위한 사업으로 K2와 레오파르트2를 놓고 고심 중에 있습니다. 사실상 유럽 전차 시장은 한국, 미국, 독일이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동안 유럽의 군사강국으로 군림했던 영국과 프랑스에겐 상당한 굴욕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프랑스는 르클레르 전차를 개발하며 전 세계에서 최초로 3.5세대 전차를 개발했다는 평가까지 받았던 만큼 전차 시장에서 맥을 못 추는 지금의 상황이 더더욱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그나마 르클레르 전차의 수출 성과는 UAE를 상대로 450여 대를 수출했다는 것이지만 이는 지금으로부터 무려 30년 전인 1994년의 일로 이후 마땅한 수출 성과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르클레르 전차의 현실입니다. 이에 프랑스는 자신들이 운용하는 르클레르 전차를 최신 사양으로 개선함과 동시에 독일과의 차세대 전차 합작을 통해 MGCS로 명명되는 최신형 전차를 개발할 예정인데요. 과거 유럽의 육군 최강국이라 불렸던 프랑스가 자신들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프랑스가 자랑하는 르클레르 전차의 최신 모델은 어느 정도 수준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신형 모델로 돌아온 프랑스의 르클레르 XLR과 대한민국의 K2 흑표를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프랑스의 르클레르 전차는 세계 최초의 3.5세대 전차로 분류됩니다. 디지털식 사격 통제 장치와 자동 장전 장치를 보유하고 전차의 모든 기기와 장비들을 한 대의 컴퓨터만으로도 통제하여 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르클레르 전차는 기존의 3세대 전차보다 진일보했다는 평가와 함께 3.5세대 전차로 분류되었습니다. 프랑스는 르클레르 전차의 초기 생산 계획에선 도합 1400대 이상을 양산하려는 야심찬 계획을 수립했으나 당시 전 세계 전차 중에서 가장 비싼 가격을 자랑했던 르클레르는 경제 문제와 군축 등을 거치며 약 250여 대만 운용되고 있는데요. 다만 비축된 150여 대의 르클레르까지 합친다면 프랑스는 도합 400대 정도의 물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최신 개량 버전인 르클레르 XLR은 2024년에만 총 15대가 생산되었으며 올해 연말까지 추가로 6대 인도가 예정되어 있는 기종입니다. 프랑스는 최종적으로 200대 르클레르 XLR 전차를 운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후 2035년이 넘어가는 시점에선 독일과 합작으로 개발하는 MGCS 전차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즉 르클레르 XLR은 향후 10년 이상 프랑스의 주력 전차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르클레르 전차를 XLR 버전으로 개량하는데 투입되는 예산만 무려 3억 3천만 유로, 한화로 약 4,900억 원 수준의 금액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명품 전차인 K2 전차와 비교하여 르클레르 XLR의 성능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차의 3요소 중 하나인 화력부터 살펴보면 르클레르 XLR은 120mm 52구경장 주포를 사용하여 120mm 55구경장 주포를 사용하는 K2보다 짧은 포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신의 길이가 길다는 것은 그만큼 포신 내부에서 포탄이 가속하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곧 포탄의 관통력과 명중률, 안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비록 르클레르와 K2의 포신 길이가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주포의 길이가 짧다는 점에서
르클레르의 화력이 K2를 넘긴 어려운데요. 그나마 프랑스는 열화 우라늄 탄자를 사용한 날개 안정분리 철갑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한국 앞에서는 이것도 그다지 큰 전략적 이점이 되지는 못합니다. 열화 우라늄 탄자는 탄자가 표적을 관통하는 과정에서 고온의 마찰이 발생하면 자기첨예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기첨예화 현상이 일어난 탄자의 겉면은 마찰로 크게 가열되지만 열전도가 낮은 우라늄의 특성상 탄자의 겉면만 고온의 마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탄자의 안쪽은 원래의 경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데요. 덕분에 열화 우라늄 탄자는 탄심의 겉면만 벗겨져 나가고 내부는 기존의 경도를 유지한 상태로 관통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어 통상적으로는 열화 우라늄 탄자가 텅스텐 탄자보다 더 강력한 파괴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텅스텐 탄자를 사용하는 한국보다 열화 우라늄 탄자를 사용하는 프랑스의 화력이 언뜻 더 강력해 보일 수 있는데요. 하지만 한국은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한 나라답게 텅스텐 탄자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단열 처리 기술과 미세 조직 제어 기술을 개발하여 텅스텐 탄자에서 열화 우라늄 탄자처럼 자기첨예화 현상이 일어나도록 포탄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이 적용된 한국의 날개 안정분리 철갑탄은 텅스텐 탄자가 표적에 명중할 때 탄심이 뭉툭해지는 머시루밍 현상의 약점을 극복하고 강력한 관통력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K2는 최대 800mm 중반대의 균질화병 강판 관통력을 보여주는데 포신의 길이가 더 길고 텅스텐 탄자의 약점마저 극복한 한국의 K2가 르클레르보다 화력 측면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K2 전차가 헬기 공격도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헬기를 공격할 수 있는 포탄을 지니고 있는 것일 뿐 헬기와 정면 승부를 벌여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차의 최대천적인 헬기를 상대로 급박한 상황에서 일방적인 사냥을 당하지 않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K2 전차의 화력은 상당히 우수한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화력 측면에서는 K2가 우수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지만 반대로 기동성 측면에서는 르클레르의 장점도 만만치 않습니다. 르클레르 전차는 도로에서 시속 72km, 야지에서 시속 55km의 최고 속력을 낼 수 있는데 도로에서 시속 70km, 야지에서 시속 50km의 최고 속력을 보유한 K2 전차보다 조금 더 빠른 기동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르클레르 전차가 60톤을 넘기지 않는 가벼운 중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K2 전차가 M1 에이브람스나 레오파르트 2를 상대로 기동성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것은 K2 역시 60톤을 넘기지 않는 가벼운 중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에이브람스나 레오파르트 2가 60톤대 중반을 가뿐히 넘기는 무거운 중량을 보유한 것에 비해 10톤가량이나 더 가벼운 K2 전차가 그들보다 조금 더 빠른 속도를 보유했던 것인데요. 하지만 60톤을 가뿐히 넘기는 서방의 전차와 달리 르클레르는 60톤 미만으로 설계된 덕분에 한국보다 조금 더 빠른 속도를 보유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르클레르 전차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유기압 서스펜션을 활용한 현가 장치가 낮은 온도에서 쉽게 파열된다는 고질병입니다. 이 때문에 르클레르 전차는 상당히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레오파르트 2와의 경쟁에서 매번 밀려나는 상황을 맞이했는데요. 하지만 K2 전차는 반능동 유기압식 현수 장치를 사용하여 중량과 공간, 기동성이라는 3요소를 모두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최초로 동적 궤도 장력 조절기를 개발하여 적용한 것도 K2의 장점으로 해당 기술은 원래 미 육군에서 테스트한 것이 시초였지만 비용 등의 문제로 상용화까지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주행 중 노면의 형태에 따라 시시각각 바뀌는 궤도 장력을 컴퓨터와 유기압 제어 장치를 통해 항상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게 만들므로써 기동 시 아군의 피로도를 조절하고 효율적인 전투력 유지가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르클레르 전차가 수치상의 최고 속도는 분명 앞서 있지만 기동성은 단순히 빠르게 움직이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전 지역까지 이동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데요. 한국의 K2는 뛰어난 현가 장치를 통해 기동 시 발생하는 전투 피로도를 감소시키고 작전 지역까지 효율적인 기동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보유하여 르클레르와는 차별화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전차의 3요소 중 마지막 요소라 할 수 있는 방호력 역시 K2 전차가 더 우수합니다. 적의 날탄을 기준으로 한국의 K2 전차는 800mm까지 방호가 가능합니다. 이는 통상적으로
600에서 700mm 수준의 방호력을 지닌 것으로 알려진 르클레르보다 앞선 수치인데요. 르클레르 전차 역시 일부 접합부에서는 최대 800mm 수준의 방호력을 낼 수 있다고는 하지만 평균적인 방호력 수치 측면에서는 K2보다 조금은 떨어지는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전차의 방호력은 단순히 날탄에 대한 방어 이외에도 대전차 무기, 드론, 화생방 공격 등 다변화되는 적의 위협에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하지만 전차의 주된 역할이 적군의 전차를 제압하고 적의 방어선을 돌파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여전히 적 전차의 날탄에 대한 방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르클레르 전차는 다수의 성능 개량을 거듭했음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개발되었다는 한계를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했는데요. 이처럼 전차의 주요 성능이라 할 수 있는 화력, 기동성, 방호력 지표를 살펴보면 르클레르 전차가 아무리 최신 기술을 접목하며 성능 개량을 진행하더라도 K2 전차의 경쟁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K2 전차는 루마니아 진출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현지 실사격 테스트에서 루마니아의 극찬을 끌어냈습니다. 연일 유럽 전차의 맹공이 이어지고 있지만 한국의 K2 전차는 뛰어난 성능을 기반으로 치열한 경쟁을 이겨내고 있는데요. K2 전차 역시 지속적인 성능 개량을 통해 계속해서 최고의 전차라는 명성을 지켜나가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9월 26일 지상 최악의 전차 영상입니다. 인도의 아준 전차는 세계에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개발한 전차로 유명합니다. 기획 단계부터 개발 기간만 34년, 100여 대의 전차를 실전 배치 완료하기까지 총 36년이란 세월이 필요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에 진행된 점검 과정에서 배치된 전차의 75%가 고장 등으로 인한 작전 불가 판정을 받은 전설적인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인도 육군에서조차 차마 아준 전차를 사용할 수 없어 대규모 도입을 거부하였으며 자국 기술로 전차를 개발한다는 명분과 최소한의 설비 라인 유지를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약 100여 대의 아준 전차를 도입한 것이 전부일 정도로 전차 개발의 모든 흑역사를 총망라한 것이 아준인데요. 이처럼 인도의 아준 전차는 1970년대에 시작하여 21세기까지도 인도 육군의 발목을 잡는 최악의 전차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도는 어째서 이런 최악의 전차를 만들게 된 것일까요? 인도가 아준 전차의 개발을 처음 시작한 시기는 1974년으로 인도는 1980년대에 주력 전차를 목표로 코드명 MBT-80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당시 인도의 목표는 1983년에 개발을 완료할 목적으로 영국의 2세대 주력 전차인 치프틴 전차 수준의 성능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하지만 인도가 무려 10년의 개발 기간을 두고 천천히 2세대급 전차를 만드는 동안 서방의 전차는 복합 장갑과 날개 안정 분리 철갑탄, 전자식 사격 통제 장치 등을 장착하고 활강포로도 2km 내외의 거리에서 매우 정밀한 공격이 가능한 3세대 전차가 등장했다는 것이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강력한 성능을 보유한 3세대 전차가 속속 등장하게 되면서 인도는 부랴부랴 자신들의 전차도 3세대급 전차로 개발 계획을 변경하였는데요. 당연히 1980년대 이후로 2세대 전차를 사용한다면 주변 국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흐름을 따라잡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결국 인도는 55톤 이상의 전투 중량과 120mm 주포, 복합장갑과 1500마력의 엔진 등을 탑재한 3세대 전차로 설계를 다급히 변경하였지만 2세대 전차조차 제대로 만들지 못한 인도에서 3세대 전차를 개발한다는 것은 자충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정상적인 개발 과정을 고려했다면 2세대 전차를 만들어서 각종 테스트를 거친 이후 그렇게 확보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상위 단계 진입을 노렸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2세대 전차를 개발하지 못한 시점에서 다급하게 3세대 전차 개발로 넘어간 인도에게 전차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을 리 만무했는데요. 2세대 전차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3세대 전차를 위한 요구 조건만 계속 늘어나게 되면서 아준 전차의 개발은 점차 산으로 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도는 다른 나라의 기술과 부품을 사들여 오는 방식의 대안을 선택했는데요. 엔진은 독일, 주포는 프랑스, 사격 통제 장치는 이탈리아 등에서
각각 도입하여 조합하는 방식으로 개발된 아주는 1984년대에 첫 시제품이 탄생하였으며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42차례가 넘는 설계 변경을 거쳐 1988년이 되어서야 14대의 초도 물량을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산된 초도 물량을 바탕으로 진행된 실전 테스트 결과는 전 세계의 경악을 불러오기에 충분했습니다. 독일의 MTU사 엔진과 미션을 수입했으나 기동 성능을 검증하는 테스트 과정에서 엔진 출력이 20에서 25%가 감소하였으며 전차의 중량이 초기 계획보다 7톤 이상 증가하면서 서스펜션과 보기륜의 수명이 설계안보다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기동 간 사격의 명중률은 채 17%에 미치지 않을 정도로 형편이 없었는데 전자식 사격 통제 장치를 기반으로 기동 간에도 뛰어난 명중률과 교전 능력을 보유해야 할 3세대 전체는 어울리지 않는 성능인데요. 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용접 기술이 미비하여 비가 오면 전차 내부로 물이 새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전차에 물이 샌다는 것은 그만큼 용접 과정에서 제대로 된 기술을 보유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제대로 된 용접조차 안 된 전차가 적의 공격을 막아낸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기대입니다. 게다가 물이 새는 곳은 자연스레 적의 화생방 공격에도 방어가 안 된다는 것을 뜻하는데 화생방 방어는 전차를 비롯한 기갑 전력에게 요구되는 기본 중의 기본이라는 점에서 아준 전차와 인도의 기술력이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그대로 드러내는 문제입니다. 게다가 계속해서 추가되는 군 당국의 성능 요구와 개발 지연으로 인해 예산은 한없이 증가하여 20배가 넘는 금액의 혈세가 낭비되기도 했으며 그럼에도 포기를 모르는 인도의 높으신 분들에 의해 1997년에는 시제품에서 발생한 결함을 보완한 개량형을 억지로 제작하기도 했는데요. 오죽하면 인도 육군에서조차 아준 전차는 도저히 쓸 수 없는 무기로 간주하여 인수를 거부할 정도였습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의 방산 강국들이 만든 부품과 장비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준 전차의 성능이 형편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인도의 조립 기술이 유럽을 따라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현대 산업에서는 완성된 부품과 파츠들을 조립하는 것도 쉬운 기술이 아닌데 인도는 높은 정밀도를 유지할 조립, 조합 기술이 전무했고 이 때문에 아무리 유럽의 엔진과 주포 등을 도입하였다고 해도 이를 하나의 전차로 완성하는 과정에서 온갖 문제가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결국 동일한 부품들을 두고 유럽의 기술자가 조립할 때는 우수한 성능이 나오다가도 인도에서 조립을 하면 급격한 성능 저하가 발생하는 충격적인 상황이 연거푸 발생하면서 아준 전차는 수렁으로 빠져들고 말았던 것인데요.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준 전차의 문제는 엔진 성능과 명중률 등에만 발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도가 아준 전차에서 사용하기 위해 개발한 날개 안정 분리 철갑탄의 성능도 문제가 많았는데 인도가 개발한 날탄의 초기형은 2km 거리에서 균질 아변 장갑을 겨우 300mm 관통했으며 성능을 개량한 마크2 날탄은 450mm를 관통하는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300mm급 관통력은 미국, 영국 등의 군사 강국에서 이미 1970년대에 105mm 날탄으로 달성한 관통력인데 인도는 포탄의 구경이 더 큰 120mm 날탄으로 105mm 날탄과 동급 수준의 관통력을 선보인 것입니다. 심지어 서방에선 120mm 날탄을 사용하면 600에서 700mm 수준의 관통력을 보여주는데 이는 인도가 개발한 120mm 날탄의 관통력보다 최소 1.5에서 2배 수준의 위력이 나오는 것인데요. 조립된 전차의 성능도 뒤처지는 데다가 사용할 수 있는 포탄의 위력까지 형편없는 것이 아준 전차입니다. 반면 한국은 인도와 비슷한 시기에 전차 개발을 시작했으나 인도와는 전혀 다른 결과물로 전 세계를 놀라게 한 나라입니다. 한국이 K1 전차를 개발하기 시작한 시점은 1975년으로 1974년에 처음으로 개발하기 시작한 아준과 거의 동시기에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그 이후 K1 전차는 1987년부터 실전에 배치되기 시작하였는데 1988년에 초도 생산 이후 실전 테스트에 들어간 아준 전차보다 1년 이상 더 빠르게 전력화된 것입니다. 개발은 1년을 늦게 시작했지만 실전 배치는 한국이 훨씬 더 빠르게 착수했다는 점에서 이미 한국은 인도의 기술력을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K1 전차는 105mm 주포를 탑재하였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는 화력 측면에서
120mm 주포를 탑재한 아준보다 수치상으로는 부족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1991년부터 120mm 주포를 탑재한 K1A1의 개발에 착수했으며 인도가 억지로 아준 시제품의 성능 개량안을 제작하던 1997년부터는 K1A1의 실전 배치가 시작되었습니다. 분명 한국과 인도 모두 1997년을 기점으로 성능이 개량된 전차를 생산하였는데 한국은 3세대 전차 중에서도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는 K1A1을 선보인 반면 인도는 소생이 불가능한 아준을 되살려보겠다며 늪으로 빠져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활용점정은 K2 전차의 개발인데요. 한국은 2007년에 3.5세대 전차인 K2 전차의 시제품을 공개했는데 인도는 2007년부터 아준을 실전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K1 전차를 시작으로 K1A1 성능 개량을 거쳐 K2 흑표를 개발하는 기간 동안 인도는 아준이라는 한 우물만 판 것입니다. 현재 한국은 3.5세대급 전차를 무려 1900대나 보유하여 유럽의 군사 강국들을 압도하는 엄청난 지상 전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인도는 단 한 대의 3.5세대 전차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시기에 시작된 전차 개발이 이렇게까지 극명하게 다른 결과를 불러온 것은 국방 분야에서만큼은 강력한 전력과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염원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앞으로도 방산 경쟁국들의 삽질을 기원하며 더욱 강력해진 대한민국의 전력과 튼튼한 안보를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